자, 다은아.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우리가 기능론, 갈등론, 상상이론 쭉 정리를 해봤단 말이야. 그지? 살짝쿵 복습을 해보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었지. 그지? 먼저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를 이해하면 개개인들의 어떤 행위 현상들은 그냥 다 이해가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개개인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런 수동적 존재일 뿐이니까. 이해가 돼요? 알았지? 그래서 거시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바탕에 깔려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이론. 뭐죠? 사회는 뭐다? 명목이다, 실제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개개인의 외제하는 실체라고 바라보는 거야? 아니면 단순한 개개인의 결합물이라고 보는 거야? 그죠? 개개인의 바깥에 따로 존재하면서 개인을 구속하는 틀, 사회는 독자적 실제다. 알겠죠? 그래서 사회 실제론이라고 부르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거시적 관점을 이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문화 현상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바탕에 무슨 이론이 깔려 있냐면 사회 실제론적 시각이 깔려 있는 거야.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볼 때 사회는 뭐다? 독자적인 실제다. 그리고 개인을 구속하는 외지적 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당연히 이런 사회 실제론적 시각으로 개인 사회 관계를 이해하면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 거시적 관점에 속하는 이론으로 두 가지가 있으니 그게 바로 뭐하고 뭐다?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기능론과 갈등론은 공통점이 뭐라고요? 거시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를 먼저, 그죠? 그리고 개개인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구조는 이런 거야. 나름대로 사회 구조를 규정 짓는데 기능론자들은 사회 구조는 뭐라고 설명하는 거고 완전 무결한 틀. 개개인들이 순응하고 그리고 자기의 기여할 바, 기능할 바를 찾아 그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완전 무결한 틀이라고 봐요. 우리를 조화롭게 만들어주는 완전 무결한 틀. 알겠습니까? 반면에 갈등론자들은 사회구조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당연히 사회구조라는 건 누가 만들고 주도합니까? 기득권층도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들이 주도하고 형성한단 말이야. 그럼 그네들이 설마 모두에게 진짜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가지고 경쟁에서 승리하고 그랬을 리가 없잖아. 맞아요, 틀려요? 애써 경쟁에서 승리해서 권력을 잡고 사회구조를 주도하면 이네들은 어떤 형태의 구조를 만들겠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습적 구조, 불평등 구조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나? 그래서 사회구조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구조가 그 안에 내재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죠? 아저씨 집중 좀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불가피하다. 언젠가 갈등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뭔가 사회적 갈등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뭔가 변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면서 사회는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성장 발전해 가는 것이다. 이게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속성 본질이라고 봐요. 뭐 완전 무결한 틀 우리 모두가 순응하고 기능해야 할 대상 그딴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는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갈등을 통해 한 단계씩 해결되면서 조금이라도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게 사회 구조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죠. 알겠습니까? 되죠? 그지?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기능론은 사회 구조는 뭐라고? 완전
무결한. 알겠죠? 그런 어떤 틀이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대해서 우리 개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사회 구조에 대해서 개인은 순응하고 알겠죠?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지. 됐습니까? 그리고 개개인들은 그 안에서 뭐 하면서? 기능하면서 그 안에서 가치를 찾아가지. 야, 기본적으로 기능론의 바탕에 있는 이론 중에 이걸 생명체와 장기의 구조로서 이해하는 이론이 있었잖아. 뭐라 그러지 그걸? 사회 유기체설. 기억나요? 하나하나의 장기들은 전체 몸을 떠나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죠. 몸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 다른 장기들과 조화를 이루며 기능할 때 가치와 의미를 갖는 것이지, 독립적으로 몸 바깥에 따로 존재할 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때? 몸 안에서 제 기능을 다 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전체 기여하고 있을 때 그때 의미와 가치를 갖는다. 우리는 몸의 어떤 메커니즘, 몸의 구조에 대해서 뭐 해야 돼?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몸 전체 건강을 위해 기여하고, 그게 우리의 소명인 거죠. 알겠죠? 야, 딱 보니까 기능론은 보수적 관점이야, 진보적 관점이야? 상당히 보수적이죠, 이거. 그지? 현상 유지 이런 것들만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기득권층들이 지지하겠다, 하층민들이 지지하겠다? 이건 기득권층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겠지. 이해됩니까? 야, 이네들이 볼 때 그럼 갈등이라고 하는 건 뭐야? 부정적인 현상이야. 전체의 조화를 깨뜨리는, 알겠죠? 전체 건강을 해치는, 알겠죠? 그런 부조리한 현상이야. 이건 부정적이야. 이들이 볼 때 사회 제도는 특정 집단이 지들끼리 합의해서 만든 거야? 아니면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야? 나 찍는 거야? 다시 한번. 이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 같은 것들은 특정 집단 구성원들끼리 합의해가지고 만든 거야?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야? 아니, 뭐냐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구조인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가치가 바탕에 깔려있는 막 이런 것들이야. 되십니까?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 다시 보라고? 사회 불평등 현상, 이게 뭐라 그랬죠? 사회적 희소가치 있죠. 부권력, 명예 같은 희소가치들. 이런 것들이 차등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현상이죠. 지금 분명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빈부 격차가 크고요. 권력의 격차가 존재하고요. 명예 위신의 격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니들도 사실은 그 전선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더 큰 명예를 차지하기 위해. 그래서 인서울 떠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면 이런 격차가 크게 지금 사회 불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까? 분명 현실사회 불평등 현상이 있거든요. 의사와 환경미화원 사이에 어떤 소득 격차 같은 게 존재하고요. 명예 위신의 차이가 존재하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얘네들이 볼 때. 당연한 거야. 사회적 기능이 분화가 돼 있고요. 중요한 기능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능, 누구나 쉽게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웬만큼 노력하지 않고서 쉽게 담당하기 어려운 기능도 있고요. 또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의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배분하다 보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얘기야. 알겠습니까? 야, 기본 전제가 뭐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얘기한 말이 성립이 되려면, 맞는 말이 되려면 전제가 필요해. 이 사회 구조가 뭐였을 때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진 그런 아름다운 구조라는 전제하에 이 얘기는 먹힐 수 있는 얘기야. 말뜻 이해됩니까? 근데 이대로는 어떻게 봐? 우리 현실 사회 구조는 평등하고 기회 공평, 공정한 경쟁 질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진 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네들은 각자의 사회적 기여도 각자의 능력, 노력 정도에 맞는 합당한 보상의 결과라고 봐.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은 현실의 우리 사회 구조를 뭐로 이해하기 때문에 현실 사회는 공정 경쟁이 이루어지는 질서고요.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한 그러한 판타스틱한 구조라고 봐요.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기능이 분화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각자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되십니까? 그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합당하게 사회적 가치가 배분된 결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이건 나쁜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건 어찌 보면 가장 공정한 거야. 능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가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말들은 무슨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라고요? 현실의 우리 사회가 뭐라는 기회가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이 공정한 경쟁 질서가 잘 갖추어진 그런 모습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죠. 알겠습니까? 갈등론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그지? 이네들이 볼 때 사회 구조는 누가 만드는 거야? 그렇지. 경쟁에서 승리한. 어디서 승리한? 경쟁에서 승리한. 기득권층이 주도하고 형성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애써 경쟁에서 승리의 권력을 잡아놓고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세상 만들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하려고 무슨 독수리 영재야? 그런 공적인 어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지금 경쟁에서 애써 승리했냐? 그럴 리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야, 니네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서울 주요대학 명예 갖겠다, 권력 갖겠다 하는 이유가 뭐야? 굳이 똑같은 거지. 인지상정이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지 새끼도 물려주고 자기네 가족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네들이 볼 때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어때?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구조야. 알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사회구조는 그 안에 무슨 요소? 불평등한 부분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는 불가피해? 갈등은 불가피해. 평상시에 이걸 잘 기득권층들이 포장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는 수능하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점이 옵니다. 그게 보통 갈등 상황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해? 한 단계라도 사회는 조금이라도 평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어찌 보면 그래서 갈등은 뭐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사회제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드는 거야?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그딴 거 아니야. 누구의 합의? 특정 집단의 합의. 누구? 기득권층 말하는 거죠. 되십니까? 그네들끼리 만드는 거야.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얘네들이 볼 때 사회 불평등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노력하지 못한 결과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너무나 합당한 배분의 결과 나타나는 그런 거야? 아니야. 불평등한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사회가 이미 세습적이고 이미 누군가에게 기울어진 축구장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층민들은 올라갈 수가 없어.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한 부조리 현상이야. 됐습니까? 이네들이 볼 때 현실 사회는 어떤 모습이야? 공정 경쟁 질서야? 아니야. 알겠죠? 불평등 구조야. 됐습니까? 현실 사회는 불평등 구조야. 세습적 구조야.
되십니까? 문제. 경쟁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경쟁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경쟁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누구야, 둘 중? 저번 시간 마지막에 이 문제 내고 끝냈어. 경쟁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누구냐고, 둘 중에. 성환아, 누구야? 야, 경쟁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은 우리 현실 사회가 공정 경쟁 질서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야? 아니면 이 사회 구조가 불평등 구조라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야? 어? 공정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얘기야. 사회 경쟁 질서가 공정하지 않다 그러면 경쟁이라고 하는 게 꼭 필요해라는 말이 어떻게 통용되니? 어떻게 이거 성립이 되니 그 말이? 아, 맞아요, 틀려요? 마치 룰이 제대로 경쟁의 룰이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을 때나 성립될 수 있는 말이라고. 알겠습니까? 여기는 갈등론자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경쟁은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해. 그럼 얘가 뭐라 그럴까요? 갈등론자들은. 야, 공정 경쟁 질서가 아닌데 무슨 경쟁이 무슨 발전을. 야, 그거 다 기득권층들이 하는 떠드는 얘기야. 지들이 승리해놓고 지들 유리하게 다 짜놓고는. 알겠죠? 그래놓고 하는 얘기야. 이미 기울어진 축구장인데 경기장으로 불러내가지고 무슨 뭐 공정 경쟁인 양 그러고 떠드는 얘기들이야. 그거 전부 다. 갈등론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뜻 이해됩니까? 자 봐. 갈등론은 보수적 관점일까? 진보적 관점일까? 진보적이야. 변화지향적이라고. 발전지향적이라고. 아무래도 이런 시각으로 놓고 보면 현실 사회 유지를 말하지 않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아직도 잔재해 있는 불평등한 요소를 찾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개선해내야 돼.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갈등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내고 극복해내야 돼. 이런 것들을 맨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삐딱성 타신 분들이죠. 아무래도 하층민들이 주로 지지하는 입장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되지. 그래서 사회 구조를 우리 모두가 순응하고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될 어떤 완전 무결한 틀, 그 대상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라보면 또 사회가 그렇게 또 보여요. 이해됩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기득권층들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지. 또 이런 시각으로 보면 또 그때 또 그렇게 또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 판결 났죠? 알고 있어요? 민지 알고 있어? 멋진데? 무슨 뭐에 대한 판결이었죠? 내란죄 이 본 판결은 아니고요. 그 관저에서 체포영장 발부해가지고 법원에서 체포하러 들어가는데 그 무력으로 체포영장을 막았죠. 됩니까? 심지어 경호원들이 뭐까지 했어? 총까지 차고 무장했었지. 기관총까지 차고. 정말 무서웠던 건 뭐냐면 증언으로 밝혀진 건데 베레벨 얘기 다 했더라고. 미사일 쏜다는 얘기까지 했대. 아니, 관저에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알겠죠? 안 되면 미사일도 쏘고 다 할 거라고. 알겠죠? 총은 니네가 더 잘 쏴. 쟤네들보다 우리 경호원들이 더 잘 쏘니까 유사시에는 그냥 총도 쏘라 그랬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아, 이해됩니까? 얼마 받았게? 민지 알고 있지? 몇 년 받았게? 판결. 5년 받았죠. 5년 받았죠. 5년 징역 받았다고. 내가 지금 왜 이거 광분할까? 정상인 것 같아? 정상 아니야? 전청조가 몇 년 받았게? 전청조. 전청조 뭔지 알죠? 사기 친 거. 됩니까? 걔 몇 년 받았게? 10년 받았어. 사기꾼 사기친 게 10년 받았다니까? 알겠지? 야, 정경심 교수라고 있어. 그
딸내미 대학 가는데 표창장 위조했다고, 대학교 표창장 위조했다고 4년 받았어, 징역. 이해돼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내란하고 관련돼서 내란 지시 내린 거하고 지금 무력을 동원해가지고 영장 집행을 지금 막은 거하고 알겠죠? 거기다 지금 예비 음모 있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지금 거의 뭐 전쟁까지 획책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5년 받았다니까? 이게 정상적인 구조인 거 아니야? 내가 있으면 난 벌써 사형이야. 무기 아니면 사형이라고. 알았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뭐야? 갈등론이야. 야, 무슨 출신이야? 얘가. 윤석열이가 출신이 뭐야?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검찰 출신 아니야. 그럼 자기 친구들이 다 어디 있어 지금? 판사고 검사고 다 그러지 않요. 맞아요, 틀려요. 어제 보니까 죄는 다 인정은 했더라.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래? 초범인 점. 다시 뭐라고? 초범인 점. 그리고 나이가 많은 점을 정상 참작해서 10년 구형했는데 5년으로 깎아줬어. 이해되죠? 야, 내란죄가 초범인 점을 감경을 해야 되냐? 내란죄가? 생각해보면 이게 웃긴 거야. 내란 2번 저질러요? 내란도 처음에는 좀 봐주는 거야. 한 번 했을 때는 봐주고, 2번째 다시 했을 때는 좀 강경 처벌하고, 내란 몇 번 하려고 도대체. 이해되죠? 골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처럼 삐딱하게 보면 또 삐딱하게 보여요. 알아듣겠지? 좋아. 앞으로 문제 풀 때 저 앞에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걸 떠올려 봐. 그게 그게 갈등론이니까. 자, 미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은 사회는 뭐일 뿐이다. 명목에 불과하다. 실체가 없는 거다. 개개인의 의식의 합치를 통해서 개개인의 어떤 상호작용 관계를 통한 의식의 공유를 통해서 사회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때그때 바뀌고 하는 것일 뿐 사회 자체는 어떤 구조 자체는 실체성이 없다. 개개인의 단순 결합물에 불과하다. 사회 명목론적 시각을 바탕에 깔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되죠? 좋아요. 이 사회 명목론의 대표 이론이 바로 뭐였죠? 상징적 상해작용 이론이었죠. 상상 이론. 됩니까? 뭐 상상 이론은 어떻게 설명할까?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사회제도를 형성하고 변경시켜 가는가 이걸 보겠지 뭐. 기억납니까? 그지? 이게 상상 이론이었어. 이거는 복습 안 해도 머릿속에 좀 떠오를 거야. 그지? 좋아요. 문제 답 맞추고 우리 틀린 거 해설하면서 이 앞에 봐. 사회문화는 개념만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가면 진짜 아무 의미 없어요. 공부하는 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 뭐 국어 비문학 같은 거 할 때 보면 그죠? 그 비문학에 나오는 지문이 있잖아요. 이거를 개념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문제에서 적응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해되죠? 똑같은 거야 그거하고. 이게 무슨 뭐 지리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이런 과목들은 암기 과목이니까 문제풀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명확한 개념이 중요해요. 너 이거 아니? 알아. 이렇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계인류나 사회문화 같은 과목은 출제자하고의 대화란 말이야 이거 말 그대로. 이해됩니까? 의도를 파악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런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개념만 공부하고 있어. 이게 뭐한 짓이냐고. 알았지? 그 문제 풀어오라 그럴 때 문제 좀 풀어와요 제발. 성환아 정신 차려 이 새끼야. 잘했어요. 자 42페이지. 저 지은이하고 잡것들. 자 앞에 봐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부터 병의 관점 옳은 거 기능 갈등 상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맞죠? 볼게요. 첫 번째 보니까 혼밥 쪽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럽니까?
전통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는데 이런 식사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대. 야, 얘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혼밥 문화는 뭐 때문에 그렇대? 전통적인 함께 식사하는 이러한 어떤 이 문화가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약화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고 있어. 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혼밥과 같은 이런 게 아니라 같이 항상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의견을 서로 소속감도 높이고 이랬던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기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각이죠. 내 말 이해돼요? 이거 그냥 잘 안 드러난다니까. 이게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시각이냐, 변화시키는 데 지향점이 있냐, 이걸 가지고 찾아야 돼요. 기능 갈등을. 근데 얘는 변화지향적이야, 아니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자야? 유지하자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론이야? 기능론이라고. 이해됩니까? 두 번째, 과거 혼밥 먹는 사람들이 외톨이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 방식으로 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있어. 옛날에 혼밥 그러면 되게 뭐 이렇게 왕따처럼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멋지게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별 문제 없이 알겠죠? 자기 혼자 사색을 즐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거 뭐인 것 같아요? 기능 갈등 상상 중에 하나라니까? 아니 왜 갈등이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옛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바라보지만 지금은 그냥 뭐 나쁘지 않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은 늘어나고 있어. 알겠죠? 개개인의 의식구조 분석이잖아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뭘까? 뻔하지 않냐? 그러면서 혼밥 문화에 대해서 문제시화하던 시각들이 바뀌고 이제는 혼밥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돼 가고 있고 사람들도 그냥 그걸 문제없이 받아들이게 되었어. 뭐야 이거? 상상이론이라고.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공유 방식이 달라지면 변화한다. 이해돼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다. 혼밥이라고 하는 것을 사회 문제시화했던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 개개인들의 생각이 바뀌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뭐야? 상상이론이라고. 다은아 이해 안 돼? 됐어? 세 번째 거. 혼밥을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분배 구조, 사회 구조가 불평등하니까 그 먹는 혼밥하는 사람들 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혼밥하잖아.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불쌍한 사람들. 쯧쯧쯧. 알겠죠? 우리 사회 구조가 그들에게 자꾸 차별하고 불평등한 요소로 그들을 억압하니까 이런 혼밥, 그 가난한 사람들의 혼밥 문화가 나오는 거야. 이거 뭐야 이게? 이게 갈등론이지. 불평등한 사회 구조로 인해 나타나는 부조리한 현상으로 보잖아. 알겠습니까? 봐봐. 이거 뭐야?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개개인들은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구조적으로 영향받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다들 행동하는 주체라고 개개인들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미시적 관점? 상상이론하고 관련된 얘기죠. 이해 안 돼요? 다은아 이해 안 됐어? 됐죠?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받는데 야 발 들어. 야 너 너무 기득권층만 옹호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런 비판을 받는 애는 누구야? 갈등론이라고? 야 너 이렇게 기득권층 옹호하고 그래? 너 기득권층만 이렇게 물고 빨고 이 새끼야. 이런 비판을 받는 애가 누구냐고. 기능론이죠. 모르겠어? 기능론자들이 주로 뭐해? 기득권층들도 옹호하고 기존 사회 질서를 맨날 판타스틱하게 아름답게 그렇게만 바라보는 애들 아니야. 너 언제까지 기득권층만 물고 빨 거야? 이런 비판을 받는 건 누구야? 그 기능론자들이 비판받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구야? 기능론이지. 이런 비판을 받는 건 기능론이지. 이해됩니까?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이다.
그리고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이거 누구죠? 갈등론이 이런 시각이죠. 다시 뭐라고요? 갈등론. 여기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이 중시하는 게 누가 그러죠? 기능이나 갈등이죠. 둘은 거시적 관점이니까 사회 구조를 나름대로 그 완전 무결한 틀로 설명하든 아니면 뭐 내재한 불평등 구조로 설명하든 사회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는 애들이 기능 갈등 아닙니까? 기갈이죠, 기갈. 됩니까?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다시 뭐라고? 사회 구성 요소들 우리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각자 기능을 담당하고 역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한 것을 기초해서 만들어지는 거래. 뭐야 이거? 기능론이죠. 이런 판타스틱이지 뭐. 우리 모두 따라야 하는 대상이고. 알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갑은 기능이니까 틀렸죠? 기능 상상 연결이 어떻게 됩니까? 을은 상상이니까 틀렸죠? 맞죠? 병은 지금 보니까 갈등인데요. 갈등론 이게 답이네. 다은아, 정신 차려. 을은 갑과 달리, 상상은 기능과 달리. 이상하죠? 일단 기능이나 갈등은 상상과 달리 이렇다라고 봐야죠. 기능 갈등의 입장이니까 이게. 맞지? 기능이나 갈등은 상상과 달리니까 갑이나 병은 을과 달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틀렸죠? 되십니까? 되지? 다음에 을, 병의 관점은 모두가 아니고 둘 다 빼시고 누구 관점? 갑의 관점이 이렇죠. 기능론이니까. 알겠습니까? 좋아요. 또! 46번. 먼저 학습 활동지래요. 이걸 가지고 기능 갈등 상상 나눠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지금 보니까 기능 갈등 상상 중 하나를 선택한 후에 모든 질문에 일관되게 답변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그럼 볼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옆에다가 뭐 하세요? 기능론, 갈등론, 상상이론 이렇게 해놓고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야. 돼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이해할 게 누구죠? 야, 너 너무 지배 집단 이익만 대변하는 거 아니야? 대변자야 네가? 이런 비판 받는 애 누구겠어? 언제까지 기득권만 그렇게 물고 빨 거야, 이 새끼야. 이거 기능론이죠. 기능론만 얘기했죠. 나머지는 아니요일 테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얘만 얘고 나머지 아니요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거. 집단 간의 갈등과 대립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이해하는가? 갈등 대립은 사회의 본질적 속성이야. 안에 갈등 대립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게 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야. 그 갈등을 통해 나아가는 거야. 갈등론밖에 없겠죠, 이거. 되십니까? 갈등론의 전형적 입장이죠. 나머지는 아니오가 될 테고요. 됩니까?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가, 기능 갈등이 예고 상상은 아니오가 되겠죠. 됐습니까? 지금 봐봐요. 위에 거 3개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요 얘라는 건 존재해요, 안 해요? 아니요 얘라는 건 존재하질 않아요. 셋 중에 어느 하나로 일관되게 지금 답변하라 그랬거든요. 정은 무조건 틀렸어요. 지금 아니요 얘는 못 나오거든요. 지금 기갈 상상 놓고 보면. 아니 XXO가 어딨냐고. XXO가 없잖아. 맞아요, 틀려요? 맞죠? 병은 아니요니까 얘는 지금 상상으로 접근해 보면은 뭐 틀리지 않게 가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돼요? 을은 지금 얘는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얘도 틀렸어요. 지금 답이 뭐라 그랬죠? 옳은 답변을 한 학생은 2명뿐이니까 얘 둘은 지금 맞거든요. 그리고 병은 상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OXO 나오는 게 얘니까 얘는 기능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까? 다은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응. 그러면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중, 그러니까 갑병 중, 다시 누구 중? 갑병 중 이 얘기죠. 갑병 중. 됐습니까? 사회 각 부분을 상호 우존적 관계로 보는 관점을 선택한 학생. 뭐죠? 사회 각 부분을 상호 우존적 관계로 보는 관점. 뭐죠 이게? 기능론이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 서로는 다 상호 의존적이고 조화를 이루고 서로 연결돼. 이거 기능론 아닙니까? 사회 유기체설, 그지? 갑병중 기능론을 선택한 학생이 없어요? 갑이 기능론이라니까 지금. 알았지? 그러니까 얘는 틀렸지. 됐어요? 잠깐만 이거 모르겠어? 지은아 모르겠어? 알겠어? 두 번째 거.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을 한 학생 중 무슨 얘기야? 갑병중. 다시 뭐라고? 갑병중. 사회제도는 계급 재생산 수단이다. 사회제도는 계속 계급을 세습하고 계급 재생산이 세습 아니야. 상층인 사람은 계속 상층으로 자기 새끼들한테 계급을 이어가고 재생산해가고 내 새끼도 상층, 내 새끼도 상층, 내 새끼도 상층. 알겠죠? 재생산 계속 해가고 이거 뭐야? 세습적 구조란 얘기 아니야. 아 맞아요 틀려요? 맞지? 이게 세습적이라는 뜻이야. 세습적. 이렇게 바라보는 학생은 갈등론인데 둘 중에 갈등론을 선택한 학생이 있어요? 갈등론이 어딨냐고. 갈등론 지금 없는데 갑병은. 됐죠? 세 번째 거. 갑은 병과 달리 기능론은 상상과 달리 다시 뭐라고? 기능은 상상과 달리 질문에 모두 옳은 답변만을 하였다. 갑은 아니요 달리가 아니죠. 일단 갑하고 병은 둘 다 옳은 답변을 한 거야 모두. 둘만 틀리고 둘은 맞았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갑을 모두 어때? 기능 상상 이론으로 둘 다 모두 옳은 답변을 한 애들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것도. 되십니까? 돼야 안 돼요? 근데 참 이런 문제를 보면 눈치 빠른 아이들은 이게 보일 텐데 기억, 니은, 디귿은 답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럴까요? 문제 딱 보면서 아까 읽었죠. 가나 나에다 뭘 집어넣고 막 꽈가지고 막 이거 내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그럼 여기서 답이 나와버리면 이상하지 않냐? 뭐더러 이렇게 애썼어. 맞지? 그지? 아마 4번 5번에 있을 겁니다. 가에다가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이걸 넣어봐. 개인 행위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돼? 기능론은 아니오가 되고, 기능론은 개개인의 행위의 능동성, 개개인들은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주체야. 수동적으로 외부적으로 구속되는 존재가 아니야. 이거는 상상이론만이죠. 아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기능은 X, 상상은 O가 될 테니까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얘는 X, 얘는 O가 돼서 이거 괜찮은데요? 맞죠? 마지막 거 나에다가 모르는데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나봐. 사회가 스스로 항상 균형을 찾아간대. 사회는 안정, 유지 속성을 가지고 있대. 이거 뭐야? 기능론이죠? 그럼 기능론은 O, 상상은 아니오가 돼야 될 테니까 이게 나에 들어가면 얘 O, 아니오가 돼야 돼. 근데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틀렸죠. 내 말 이해됩니까? 답은 그래서 몇 번? 4번 되겠습니다. 또 틀린 거. 81페이지 틀린 거. 82페이지 틀린 거. 틀린 것들이 있는데 왜 질문 안 해? 83페이지 몇 번? 58, 60.
역시 또 기갈 상상 이거 가지고 문제 냈네요. 그죠? 조금 더 크게 확대합시다. 아따 잘 보인다. 그죠? 기갈 상상 중 해당하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답란에 한 가지만 쓰래요. 일단 요거부터 써볼까요?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얘는 무조건 상상입니다. 맞죠? 셋 중에 상상, 미시적 관점은 상상밖에 없으니까요. 되나? 해야 안 돼요? 두 번째 거. 주관적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거 누구죠? 주관적으로 개개인들이 외부적 상황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정의를 내리고 이게 어떻게 공유되느냐 이거 갖고 설명한대. 뭐야 이거? 이것도 상상이죠. 돼요? 사회제도를 지배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 뭐야 이게? 주인과 노예,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이걸 계속 재생산. 세습이라는 얘기야. 세습적 구조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사회제도는 그걸 위한 수단이야. 세습을 이뤄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득권층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 세뇌 칩 같은 거야. 이거 뭐야? 갈등론이죠. 됐습니까? 되죠? 근데 잠깐만 문제가 이렇게죠. 근데 지금 보니까 얘는 1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답은 뭐야? 기억의 답은 상상이죠. 됐어? 요것도 1점이니까 얘도 맞았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갈등론이죠. 됐습니까? 그럼 기억은 상상이론이니까 유기체, 사이 유기체 비유하는 거 뭐죠? 기능론이죠.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됐습니까? 니은이 상상이론이라면 야, 이게 상상이론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맞죠? 그럼 디귿은 1점 돼야죠. 됐습니까? 0점이 아니고 1점이 이거 상상이론 들어가면 얘 맞는 게 되니까. 되죠? 디귿, 리을은 갈등을 사회발전 원동력으로 본다. 갈등론이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맞죠? 마지막 보기입니다. 가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 이거 기능론이죠. 기능론. 모든 구성원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기능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죠? 사회유기체설의 장기들의 구조 아닙니까? 맞지? 기능론이란 말이야. 그럼 이게 가에다가 집어넣으면 기능론 돼서 딱 들어가서 이거 괜찮은데요? 맞죠? 1점 그대로 들어가겠는데요? 디귿 리을 되겠네요? 또 옆에 거 60번. 내가 볼 때 이거 문제 푸는 요령이 없어갖고 그래요. 엔잡러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게 증가하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한대요. 되죠? 읽었으니까 좀 확장시키자. 엔잡러가 늘어나는 게 고용 유연화를 통해 노동시장 지배력을 견고히 하려는 기득권층의 의도가 반영된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여러 일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게 기득권층들 보통 기득권층 그러면 뭐 사장님들이겠죠. 회장님,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고용 유연하니까 막 사람 쉽게 뽑고 쉽게 자르고 막 이렇게 그래야지 자기네들도 부담 없이 사람들 막 때려다 쓰지. 이해됩니까? 그 유연하게 막 뽑고 자르고 하려는 노동시장의 지배력을 자기네들이 견고히 하려는 기득권층들 그 사장님들의 의도가 반영된 거야. 이거 갈등론이네. 다시 뭐라고요? 갈등론이네. 그죠? 되나요? 엔잡러 증가 현상은 부업과 여가 활동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구성원들에게 확산되면서 나타나는 거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게 되면서
그냥 인생 뭐 즐기는 거지 뭐. 뭐 이렇게 일에 얽매여? 그냥 뭐 제주도 가서 잠깐 뭐 알바 뛰면서 좀 살다가 어디 가서 뭐 이런 인식들이 늘어나면서 된 거래. 상상이론 같은데요, 이거 그죠? 맞죠? 사람들의 의식, 생각의 어떤 전환, 사람들의 공유하는 생각의 전환이 가지고 온 현상이다 그 얘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이거는 고용충원 요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알겠죠? 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하는 걸로 이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여러 일로 막 늘어나는 이런 것들은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나타나는 걸로 나쁜 거 아니야. 사회 안정 전체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거야. 기능론이네. 되십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죠? 위로 올리면은 저기가 나가니까. 교사 평가 볼게요. 갑은 사회 유기체설이니까 이게 뭐죠? 이게 기능론이죠. 기능론. 이게 기능론이거든. 그러니까 갑은 기능론만 옳게 구분하였고 갑은 기능론하고 관련된 요거만 옳게 답했대. 됩니까? 그러니까 B가 뭐라는 거야 일단. A, B, C의 B가 무조건 기능론이라는 거야. 기능론과 관련된 답변은 옳게 구분했대잖아. 갑은. 됐습니까? 을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진술을 반대로 구분했대요. 그러니까 얘 두 개를 반대로 썼대. 알겠죠? 그러니까 B가 기능론이고 얘가 갈등론인데 이 병신이 잘못 썼다는 거야. 알겠죠? 되십니까? 그러니까 A가 뭐야? 갈등론이라는 거지. 그리고 C가 상상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풀면 되는 거죠. 다은아 이해됐어? 그러면 A는 인간행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강조. 이건 A가 아니고 뭐가 되겠어? C죠, C. 상상이론. 됐습니까? B는 사회유지에 필요한 상호 기능의 상호 의존성에 관심을 둔다. 기능론이니까 이게 딱 맞네요. 2번이 답이네요. 됐어요? 3번. C는 대립과 갈등 구조, 이거 뭐야? 필연적 속성, 이거. 갈등론이죠. 근데 C는 상상이니까 틀렸고요.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수준이 기능론이죠. 기능론. A는 B와 달리, 아니 바뀌었어요. B는 A나 C와 달리로 바뀌어야 돼요. 됐죠? 개인의 행위에 미치는 사회구조 영향력을 강구한다는 비판을 받는 건 상상이론이죠. 야, 너 사회구조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왜 이렇게 무시해? 알겠지? 이런 비판을 받는 건 상상이론이죠. 그럼 B는 C와 달리가 아니고 C는 A나 B와 달리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것도 틀렸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되나? 또 틀린 거. 민지. 64번. 아유, 이거만 나오면 다 틀려버리네.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애들은 그냥 개념만 대충 보고 넘어간다니까? 이미 문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자, 더 확장. 자, 이거 구분하래요. 기능이나 갈등이나 상상이 어떻게 말할지 한번 여기서 적용해 보시면 되겠죠. 너무 크게 했나? 가정 문제는 사회 구성원 중 일부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다. 가족 문제가 왜 나오냐?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에게만 희생을 계속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 가족 문제가 나타나는 거다. 보통 엄마겠죠, 엄마, 여자. 이 사회 기득권층이 누구야? 남성들이거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뭐 한 거야? 이 사회 구조를 짤 때. 여자들에게만 불리하게 짜놓죠. 명절 때 여자들만 부엌대기 하게 만들어 놓고. 알겠죠? 아침 되면 여자들만 밥하게 만들어 놓고. 맞죠? 되십니까? 삼종지도 같은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가지고 세뇌칩처럼 여자들을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당연시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리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갈등론적 입장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갈등론적 입장. 갈등론은 오고 나머지는 X가 될 거예요. 되십니까? 두 번째 거.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있다. 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야? 해결책을 생각해봐.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가 약화돼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럼 기존의 그 유대 관계를 뭐 하면 돼? 회복시켜주면 되는 거야. 변화를 원해, 원치 않아? 원치 않아.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자야, 이거. 위에 거 봐봐, 위에 거. 가족 문제는 구성원 일부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한 결과래. 그러니까 우리 가족 내의 여러 가지 어떤 뭐 가사 분배 구조라든가 아니면 경제 활동 구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불합리하다는 거야. 누군가에게 불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뭘 바꿔야 돼? 가족 제도 안에 숨어있는 불평등 요소들을 극복해내야 돼. 이걸 해결해야 되는 거고 얘는 기존의 어떤 원만한 유대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는 거니까 얘는 기능론이야. 기능론. 위에 건 갈등론이고. 되십니까? 되죠? 기능론이니까 OXX 이렇게 돼야죠. 됐나요? 가정 문제는 가족 내 가부장적 구조를 해체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갈등론만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가정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의 사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뭐 하자고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우리의 가족 구조 이거를 사람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르치고 지금 우리 모두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가족 제도를 모두가 받아들이게끔 하면 그러면 모두가 해결된대. 뭐야 이거? 기능론이야. 그지? OXX란 말이야. 민지 이해되고 있어? 마지막 거.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사회적인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 이거 상상이론이겠죠? 어떻게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지? 잠깐만, 요거는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이론에 가까운 보기인 것 같기는 해요. 상상이론에 가까운 보기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른 애들도 상황적 맥락을 다 무시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잠깐 놔둬볼게. 그럼 위에 것만 가지고 뭐가 보이나요? 얘는 기능론으로 딱 들어맞네요. 얘는 갈등론으로 딱 들어맞아 보이고요. 병 같은 입장은 존재하지 않고요. 맞죠? X오면 기능론에 가까운데요. 근데 뒤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되죠? 정의 입장은 OXX인데 OXX는 존재하지 않아요. 얘도 이상하고요. 무는요. XO, XO, X 이게 존재하지 않죠. 얘도 틀렸죠. 갑이나 을인데요. 마지막 거 가지고 갈리는 것 같네요. 됐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기능론, 갈등론 가지고서 지금 해놨어요. 이거 아마 뭐로 해놨을까? 상상으로 엮어놨을 거야. 상상만 맞다. 상황적 맥락이면 어떻게 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족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상황적 맥락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 가는 거죠. 인식을 공유하고 가족 문제 어떻게 규정해 가는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들아, 독거노인 문제가 있다고 치자. 독거노인. 독거노인이 지금 막 늘고 있죠.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사회 문제입니까? 상상이론으로 설명해봐요. 상상이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나봐, 혼자 사는 노인들이 왜 문제지? 사람들이 불쌍해, 노인들 어떡해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제인 거지. 아니 그네들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할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들의 섣부른 인식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독거노인들 죽었네 뭐네 이런 걸 자꾸 뉴스에서 접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 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규정돼 왔던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아. 어떻게 우리가 규정해 가는가 그 맥락을 중시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상이론이 맞고 나머지가 틀리다가 돼야 될 것 같아서 을 갈등론으로 해서 나온 보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갈등론으로 보면 O X O 되죠?
그렇습니다. 을입니다. 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요거까지 봤고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뭘까요? 세 번째 주제는 연구 방법이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이야.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연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해석적 연구,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봐봐.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는 수량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양적 연구라고 부르거든. 다시 뭐라고? 수량적으로 연구한다 그래서 양적 연구라고 불러. 질적 연구는 질적으로 깊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연구라고 부르고. 알았지? 자 봐봐. 실증적 연구는 이런 거야. 연구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사람들의 행동도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인간 행동의 그 패턴을 증명하는 거야. 이해돼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범죄율은 낮아진다. 이거 실제로 존재할까요? 증명해보는 거야. 이해되죠? 경제 성장률이 낮았을 때와 경제 성장률이 높았을 때 우리나라 범죄율을 비교하는 거지. 전체 국민 중 몇 프로가 범죄를 저지르는가. 알겠습니까?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의 어떤 각 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다르잖아요. 그죠? 각 나라 범죄율을 비교해 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야, 봤더니 1인당 GDP 수준이 3만 달러가 넘는 국가들은 강력범죄 비율이 5%가 안 돼. 근데 1인당 GDP 소득 수준이 10,000달러가 안 되는, 10,000달러 이하인 국가, 미만인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강력범죄 비율이 한 20%가 넘어. 이해됩니까? 야, 그럼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 우리나라도 경제 1인당 경제 규모가 높아지는 시기 때는 항상 범죄율이 어때? 줄어들고요. IMF 시기나 뭐 이럴 때 경제 규모가 갑자기 줄면서 사람들이 1인당 GDP가 줄어드는 요 시기 때 갑자기 순간적으로 범죄율이 또 올라. 말뜻 이해됩니까? 야, 그러면 어때? 이거 증명이 되는 거지. 경제 개인의 소득 수준 경제 규모와 알겠죠? 이 범죄율은 무슨 관계 있구나? 반비례 관계 있구나.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범죄율은 낮아지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 부의 관계가 있구나. 음의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지. 내 말 이해됩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또 부모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이해돼요? 어떤 식으로 살펴보면 될까요? 일단 가설을 먼저 세워야죠. 부모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질 것 같지 않아? 그지? 이 가설을 증명해 보는 거야. 알아듣겠죠? 서울에 몇 개 구가 있죠? 총 28개 구가 있거든요. 근데 28개 구 지역에 어떤 부모님들의 어떤 소득 수준 같은 게 파악이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국민 통계자료 다 조사가 돼 있습니다. 되죠? 그러면 각 구별 부모들의 평균 소득과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 보는 거야. 봤더니 어때? 구별로 1등부터 28등까지 쭉 나눠봤더니 학업 성취도, 애들의 학업 성취도도 그대로 나요. 알겠죠? 그럼 증명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수량적 자료를 총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 인간 행위의 법칙을 발견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되죠? 얘들아, 보통 이런 수치적인 수량적인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행동의 패턴과 법칙을 증명하고 이러는 건 보통 인간행위 현상 연구할 때 하는 방식이 아니야. 이건 뭐 할 때 하는 방식이야? 자연현상 연구할 때 보통 이래.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나? 설계를 해가지고 증명을 하지. 이런 거 보통 자연현상 연구할 때 하는 거야. 실험도 해보고. 맞아요, 틀려요? 네. 통계 분석해보고 수치적으로 분석하고 막.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사실은 주로 쓰던 방식이라서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잘 들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불러. 다시 뭐라고 부른다고? 앞에 생략된 말이 있어. 자연현상 연구와 사회문화 현상 연구의 방법은 하나 원리로 되어 있다. 다시 뭐라고? 자연현상 연구와 사회문화현상 연구의 방법은 하나의 같은 원리로 되어 있다. 그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알아듣고 있죠? 야, 보통 자연현상 연구할 때도 이 방식 그대로 써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스피린이 해열작용과 그죠? 해열작용, 열 내리는 거죠. 뭐 그다음에 뭐 두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알겠지? 이걸 증명하고 싶어. 이해됩니까? 그럼 가설을 세우는 거지. 아스피린은 두통 그리고 해열에 효과가 있다. 있을 것이다. 알겠지? 그리고 뭐 하는 거야? 증명해 보는 거야. 만성두통을 겪는 사람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해. 이해되죠? 그리고 한 집단은 아스피린을 먹여보고 한 집단은 그냥 일상생활을 하던 대로 하도록 하는 거야. 비교를 해봤더니 확연히 통증이 완화됐어. 이해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거지. 자연현상 연구할 때 주로 쓰는 방법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적 현상 연구 방법이 그대로 하나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 그래. 또 하나 내가 설명했던 게 그거 있었어.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거야. 이해되죠? 이거 증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1, 2분단, 3, 4분단 나눠가지고 1, 2분단 학생들은 뭐 해? 화장실에서 MBC 프로그램 외우게 하고 3, 4분단 애들이 교실에서 외우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후 테스트 해가지고 몇 개 외웠나 확인했더니 화장실에서 외우게 한 애들은 평균 15개 그리고 교실에서 외운 애들은 평균 5개. 이거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화장실에서 공부하면 암기력이 향상될 거야. 이 가설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왜 대답 안 하는 거야? 네. 증명된 거죠. 그죠? 증명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연현상 연구할 때도 똑같은 방식이라고. 자연현상 연구하는 방식 내가 얘기했죠. CO2의 양을 늘리면 광합성의 양이 늘 거다. 수초 가지고서 똑같이 암실로 그리고 똑같이 220V 전구 켜놓고 알겠죠? 그리고 수초에서 나오는 공기방울 가지고 산소 그 광합성의 양 측정하는 거잖아요. 한쪽만 뭘 불어넣어? 숨을 불어넣어서 CO2를 늘려주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뽀글뽀글 이 공기방울이 느나 안 느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되죠? 근데 어때? CO2를 늘려준 쪽만 늘어서 빠글빠글빠글 막 나와. 알겠죠? 그러면 증명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지. 똑같잖아. 이해되죠? 사람들의 행위도 일정한 패턴이 존재하니까 인간 행위의 그 패턴을 증명하겠다는 거야. 알아듣고 가설을 세우고 설계를 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대신에 많은 양을 수집하는 게 좋을까? 한두 명을 연구하는 걸로 좋을까? 많은 양을 수집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 방식은 방대한 양의 자료 수집을 해요. 한두 명 연구해가지고는 패턴 증명은 어렵지. 행위 법칙 증명이 어렵지. 다은아! 이래서
다음에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수량적 계량화된 자료들만 수집해요. 수량화된, 계량화된. 왜냐하면 분석할 때 무슨 분석할 거니까. 통계 분석할 거거든. 무슨 분석? 통계 분석. 몇 프로나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거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이게 실증적 연구 방식이야. 해석지 연구 방법은 이거하고 전혀 달라요. 인간 행위의 법칙, 패턴 증명 이런 거 안 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개별적 주체들이야. 어떻게 인간의 행동을 패턴으로 갖다가 그렇게 일정한 법칙화된 행동으로 인간을 규정해. 얼마나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존재들인데.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사람의 행위를 그렇게 법칙화시켜 연구하는 것을 반대해요. 인간 행위는 패턴화되거나 그렇게 법칙화되지 않는다라고 보거든. 알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연구하느냐? 잘 보세요. 인간 행위의 심층적 동기를 이해하는 데 주력합니다. 야, 그냥 쉽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돼. 뭐냐면 인간극장 알아요? 네. 빠라바밤 바밤 바밤. 야, 그거 보면 어떤 사람의 일상을 같이 옆에서 생활하면서 지켜보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일상의 행동 속에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걸 나레이션으로 계속 옆에서 해석을 해요. 됩니까? 선생님이 봤던 게 뭐가 있었냐면 19살 부부였어. 고등학교 때 사고 쳐갖고 애를 뱄어. 근데 시골 애들이거든. 근데 여자애는 공부를 좀 잘해. 근데 남자애는 결국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남자애는 부모님한테 좀 일부 소원을 몇 마리 물려받아가지고 집에서 가축 사육을 하고요. 축사를 운영하고요. 아내는 뭐 하는 거야? 대학을 다니는 거야. 그 남편 되게 애가 멋있더라고. 19살밖에 안 먹었는데 여자애는 아내는 계속 학교 보낸다고 자기는 집에서 축사 관리하면서 애기도 자기가 다 봐요. 그리고 아내는 그냥 학교 가라 그래요. 자기가 학비 다 대주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근데 19살 부부의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였어. 힘든 게 없겠냐? 그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자애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캠퍼스 낭만이라는 걸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학교 끝나면 땡치면 뭐 해야 돼? 집에서 애가 있는데 애 보러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그게 매일같이 친구들은 뭐 같이 뭐 학교 수업 끝나면은 뭐 파스타 먹으러 다니고 미팅도 나가고 MT도 다니고 야 이 일은 낭만을 전혀 못 느끼니까 당연히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많겠지, 그지? 어느 날은 친구들이 3대3 미팅 한다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얘가 같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어떻게 미팅을 가요? 지금 자기 남편도 있겠다, 애까지 있는데 집에 가서 빨리 애 봐야지. 그래가지고 얘가 뭐 합니까? 나 사정 알잖아. 그리고 일찍 빠져가지고 일찍 집에 옵니다. 근데 집에 오는데 집에 오는 내내 어때요? 얼굴이 우울해 있어. 그럼 즐겁겠냐? 그지?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괜히 남편한테 짜증입니다. 밑에 나레이션이 딱 깔려요. 알았죠? 아까부터 계속 울상이다. 결국 집에 와서 터질 것이 터졌다. 나레이션 막 깔려요. 이해되죠? 오케이? 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해석지 연구예요.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그렇게 증명하고 많은 양을 연구해서 몇 프로나 그런 행동을 보인다. 이거는 인간행위 패턴이야 증명하고. 야, 이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정말 개별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그런 어떤 주체들인데 아주 심미적 존재고 인간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저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한번 같이 이해해보고 감정이입적으로 한번 분석해보면 그걸로 족한 거지. 인간 행동을 법칙으로 뭘 증명을 합니까?
그렇게 패턴화된 존재가 아니라니까.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인간은. 말뜻 이해됩니까? 알겠죠? 이거라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막 실험하고 뭐 많은 양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통계 분석 내리고 막 이런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해. 방금 얘기한 방식이 참여 관찰이야. 같이 생활해 보면서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의 일상에서 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내가 같이 이해해 보는 거야. 얘가 그래서 지금 이러구나. 말뜻 이해됩니까? 알았지. 내가 또 뭘 봤냐면 그거 봤어. 인간극장에 누가 나왔었냐면 가출 청소년. 가출한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지금 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같이 따라다니면서 이해해보는 거거든. 이해됩니까? 근데 얘는 가출했던 이유가 뚜렷한 목표가 있더라고. 그냥 뭐 집이 싫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뭐 이런 게 아니고 힙합을 좋아하는 아이야. 왜? 내가 힙합 얘기하면 안 돼? 근데 힙합을 좋아하는 아이인데 집에서 자기 꿈을 반대하니까 결국은 그 트러블 때문에 나왔더라고. 됩니까? 근데 얘는 아르바이트를 2개나 뛰어요. 오전 알바, 오후 알바 이렇게 알바를 2개나 뛰어요. 그리고 알바는 딱 8시에 끝나게 스케줄을 잡더라고. 왜냐면 8시부터는 자기 연습 시간이에요. 힙합 연습을 해야 되거든. 알았지? 되게 체계적으로 살아요. 되죠? 가출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아이였는데 알겠지? 얘가 어느 날인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6시부터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습니다. 생일이었던 거야. 알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때 공중전화가 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얘가. 되죠? 엄마가 뭐해? 막 어린이 들어와라 막 이러지 그지. 근데 그냥 뭐 감사하다고 나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고 전화를 뚝 끊어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알았지? 다른 날하고 다르게 알겠죠?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 때 자기가 아침에 먹었던 거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를 1시간째 하고 있어요. 닦은 그릇을 계속 닦고 있습니다. 얘가. 알았지? 밑에 나레이션이 딱 깔리는 거죠. 누구누구 씨는 지금 벌써 1시간째 설거지 중이다. 그릇은 3개밖에 없는데 1시간째 닦고 있다. 알겠지? 아까 그 전화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알겠지? 감정이입적으로 저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해 보는 거야. 알아듣거죠? 가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뭐 부담감이 어떤 건지 알겠죠? 지금 저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거죠. 아유. 그래서 지금 이 가출 청소년 연구나 이런 연구를 딱 보면 알겠지만 그네들의 심리 상태를 같이 한번 감정이입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해보는 걸로 족한 연구거든. 이해되죠? 또 하나 비슷한 게 뭐 있을까? 니네 많이 보는 거 있는데 최근에 금쪽 같은 내 새끼. 그죠? 야 금쪽 같은 내 새끼 보면 그냥 일상에 카메라를 놓고 쭉 촬영을 하죠. 그죠? 그러면 아무리 겉으로 막 카메라가 있으니까 막 속이려 하고 야 그래도 이게 안 돼. 일상에서 이렇게 일상을 촬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이런 게 행동이나 표정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 내 말 이해됩니까? 알았지? 그래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층적으로 그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을 연구하더라도 같이 밀착해서 한 달 가까이 생활을 해보기도 하고 또는 심층 면접을 진행해 보기도 하고. 심층 면접. 심층 면접 뭔지 알아? 대표적인 심층 면접으로 볼 수 있는 게 힐링 캠프? 몰라? 무릎팍도사? 무엇이든 물어보살? 야 그런 거 보시면 한 사람을 내려다 놓고 뭐합니까?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면접을 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왜 친구하고 앉아가지고 단 둘이서 한 3시간 동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되게 내가 속 시원한 것도 있고 저 친구의 속내도 깊이 있게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심층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면접을 해보는 거야. 이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보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런 게 심층 면접이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이 동기를 이해해보는 거지. 가설을 세우고 설계해서 입증하고 증명하고 수량적 자료를 통해 통계 분석해가지고 패턴 증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들은 방법론적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어. 방법론적 이원론. 무슨 소릴까? 수아야? 방법론적 이원론이 뭐라 그랬지?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은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다. 같다. 알겠죠? 그럼 얘는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 사회문화현상 연구 방법은 두 개의 다른 원리로 되어 있다. 자연현상 연구할 때나 뭐 실험에서 증명하고 가설 세우고 알겠죠? 통계 분석을 통해 증명 이런 거 하는 거지 사회문화에서 그딴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인간 행위를 어떻게 그렇게 패턴화해가지고 증명을 해. 인간 행동은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같이 대화 나눠보고 이해하고 또 생활하면서 그 사람이 일상에서 드러나는 모습 속에서 감정이입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해보는 걸로 족한 거지 그 증명하고자 하지 않아. 말뜻 이해되나? 알았지? 그럼 이 사람들은 공식적 자료를 좋아할까? 비공식적 자료를 좋아할까? 잘 들어. 공식적 자료와 비공식적 자료 쉽게 예를 들어줄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마음은 공식 연설문에 들어있을까? 낙서장에 들어있을까? 그렇죠. 이해돼요? 거기 들어있죠.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연설문에 들어있을까? 일기장에 들어있을까? 그렇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깊이 있는 속내를 들여다보려면 공식적 문서 같은 거 말고 비공식적 문서, 낙서, 일기 막 이런 거. 이해됩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하면 이해가 쉬워.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비공식적 자료를 매우 좋아해요. 꼭 계량화하거나 수령할 수 없어도 상관없어. 깊이 있는 속내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비공식적 자료. 어떤 거? 일기나 낙서 같은. 알겠죠? 이십니까? 이런 것들 분석하면 매우 좋다. 분석할 때도 막 통계내요? 많은 양 수집할 것도 아닌데 뭔 통계를 냅니까? 어떻게 분석합니까? 감정 이입적 분석. 다시 뭐라고? 감정이입이 뭐야? 내가 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얘가 아까 그래서 그랬구나. 나라면 그럴 것 같으니까. 말들 이해되나? 직관적 분석. 무슨 분석? 직관적. 방금 직관으로 본 거잖아. 그지? 이런 분석을 매우 좋아해요. 야, 금쪽 같은 애 새끼도 그 애들 이렇게 상황마다 행동하거나 이러는 거 보면 딱딱딱 캐치될 때가 얘 이런 성향이다. 얘가. 알겠죠? 이게 눈에 보인다. 직관적으로 그냥 들어온다고.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으니까. 말뜻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직관적 분석, 감정이입적 분석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요. 이해되냐? 알아듣겠죠? 좋아요. 실증적 연구는 장점이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법칙 증명하기 상당히 유리하죠. 되게 객관적이고요. 그죠?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현상들을 통계 분석해가지고 증명하는 방식이니까 객관성이 매우 높아. 나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 이해됩니까? 단점은 뭘까? 심층성이 떨어지고 깊이가 떨어져. 그러지. 그래서 얘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장점인데? 법칙을 발견하는 데 매우 용이해. 됐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객관적이야. 어떤 사람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이 안 되거든. 몇 퍼센트나 이런 답변을 했다고? 거기에 무슨 자기 생각이 있어. 이해됩니까? 실제로 GDP,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범죄율이 낮다. 거기 나의 생각이 어딨냐고.
말들 이해되죠? 해봤더니 1, 2번 단 학생들은 화장실에서 외웠더니 15개 외웠고 교실에서 그냥 외운 애들은 5개 평균 외웠다. 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가 어디 들어있냐? 없죠.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아, 이해됩니까? 단점은 뭘까 그럼? 이런 연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 연구야. 쉽게 말하면 심층성이 떨어져. 깊이가 떨어져. 왜 그랬는지 깊이 있는 심층적 이해가 전혀 없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우리가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 말뜻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피상적이라는 것은 뭐가 떨어진다? 심층적이지 않다. 되게 단편적인 연구다. 되십니까? 또 하나 단점인데 실증적 연구는 연구 대상의 범위가 좁은 편이야. 왜 그럴까? 이게 증명 가능한 것들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럼 증명할 수 없는 게 어떤 게 있죠? 증명이 곤란한 거. 이런 거야. 잘 들어. 결혼 연차수가 깊어질수록 결혼 연차수가 길어질수록 다은아 듣고 있냐? 결혼의 연차수가 길어질수록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결혼 연차수가 길어질수록 사랑의 깊이가 깊어질 것이다. 부부간에. 이 증명할 수 있어? 듣고 있냐 지금? 증명할 수 있어? 없어? 왜 없어? 사랑의 깊이를 어떻게 측정하니? 그잖아요. 물론 뭐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사랑돼.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매우 사랑한다, 사랑하는 편이. 이것도 웃기잖아요. 이게 측정이 어려워. 야 그렇다고 여기 봐봐. 심리적인 것들은 연구가 다 불가능한 건 아니야. 심리적인 것도 연구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연봉과 직장 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다시 뭐라고? 연봉과 직장 생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뭐 할 거다?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 무작위로 길거리에서 사람들 설문조사 하는 거야. 1번 문항에서 연봉 체크하게 하고요. 2번 문항에서 이직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이걸 체크하게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또는 본인의 직장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걸 체크하게 하는 거죠. 아 이해되냐? 근데 이걸 딱 분석해 봤더니만 연봉이 높은 쪽일수록 어때?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비율이 높고 이직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낮아져. 점점점. 연봉이 낮아질수록 어때?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비율이 높아지고요. 알겠지?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비율이 낮아져. 야 그럼 증명되는 거죠. 이렇듯 여기 봐봐. 심리 상태는 아예 연구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만족도라는 거 심리 상태잖아요. 직장 만족도는. 이해 안 됐어? 이거 무슨 말인지? 내가 말하는 게 다 복이라고 이 작것들아. 알겠죠? 실증적 연구라고 해서 심리 상태를 연구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설문조사를 통해 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 한계가 있죠. 사랑의 깊이는 어떻게 측정할 건데? 이건 얘기가 달라. 말뜻 이해되죠? 무슨 뭐 뽀뽀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무슨 뭐 사랑이 깊어지냐? 그럼 뭐 6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혀 사랑을 안 하겠다. 그쯤 되면 거의 안 하는데 그쯤 되면 거의 친구 아닙니까? 친구 그죠? 이해돼요? 니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깊이가 있단다 아가들아. 알았지? 나봐. 그래서 연구 대상의 범위가 좁아요. 정말 측정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연구가 불가능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대상 범위가 한정이 돼 있죠. 해석주 연구는 장점이라면 뭐가 장점일까요? 같이 생활하면서 일상에서 저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거기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내가 감정이입적으로
깊이가 어마어마해요. 이해됩니까? 알겠죠? 그 비슷한 게 환승연애? 졸라 재밌어, 그죠? 그거 보면 같이 그 기간이 한 달이야 거의? 한 달 가까이 생활을 하더만. 생활하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과 성향이 다 드러나요 그 안에. 이해됩니까? 그렇다니까. 그래서 왜 외국에선 그런 거 있다? 결혼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걸 안 해보지만 결혼하기 전에 외국에선 동거를 해보고 결혼을 하는 게 일상화돼 있어. 일반적이더라고. 동거를 좀 해보고. 근데 사실 연애하고 달라. 이 연애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뭐 연애 기간이 뭐 1년이네, 뭐 10년이네, 뭐 생지랄을 떨어도, 안 드러나. 항상 어때? 꾸미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일상에서의 모습이 아니거든. 그러고 이렇게 가식적인 모습으로 서로 만나거든요. 알았죠? 그때 잠깐 만나고 또 헤어지면 집에 와가지고 비빔밥 비벼가지고 졸래 쳐먹고 끌어안고 머리 다 풀어헤치고 맞죠? 쳐먹고 또 만나러 갈 때는 또 그렇지 않은 척이 고상하게 해가지고 나가서 만나고 그건 가식적인 모습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그 사람의 일상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잘 안 드러나요. 그래서 연애 1년 하는 것보다 같이 한 일주일 살아보는 게 훨씬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 이해됩니까? 일상에선 그 지랄을 못하거든. 다 드러나게 돼 있어. 저 사람의 성향 같은 게. 이해돼요? 내가 그렇다고 동거를 막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이 있다고. 그런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같이 생활하면서 느껴보는 참여 관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주 깊이 있게 성격이나 이런 걸 파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아주 중요합니다. 말뜻 이해되나? 알았지? 그래서 이런 어떤 참여 관찰이나 심층 깊이 있는 어떤 대화, 면접이나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있게 그 사람의 감정이입적인 심리 동기를 이해해보는 이런 방식은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심층성이 높죠. 되십니까? 연구 대상 범위도 무지하게 넓어요. 야, 사랑의 깊이 같은 것도 그냥 같이 생활해보면 들여다볼 수 있죠. 이해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이 뭐야? 밥을 혼자 잘 안 드세요. 왜? 생각나서. 그래서 뭐 먹을 거 있으면 할아버지들도 맨날 싸우고 맨날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면서도 먹을 거 있으면 싸갑니다 집에. 알겠죠? 툭 던져줘. 혼자 먹는 게 그런 거야 지금. 알겠죠? 우정이든 뭐가 됐든. 알겠죠?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그런 게 더해. 서로 챙겨주는 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구 대상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무지하게 넓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객관성이 떨어져. 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한다고요? 감정이입적으로 분석하고 직관으로 분석한다고. 아, 얘가 그래서 그랬구나. 야, 진짜 그럴까? 아니야, 내 생각인 거야. 사실 생각해보면. 물론 대부분은 맞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100%는 아니야. 선생님은 그래서 금쪽 같은 데서 볼 때도 오은영 박사가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감이 될 때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경우도 또 꽤 많아요. 그냥 아까 전날 엄마한테 공중전화로 가출청소년이 자기 생일날 전화했었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1시간째 그릇 3개인데 그거 닦고 있었죠. 그죠? 이게 진짜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밥 풀어나가. 알겠죠? 안 떨어지는 거야. 미친 듯이 긁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막 손톱 파나가지고 1시간째 파는 경우도 있죠. 안 빠지니까. 피날 때까지. 맞아요? 틀려요? 그 꽂혔을 수도 있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져요. 이해됩니까? 다음, 법칙을 증명하거나 발견하거나 이러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인간행위 패턴을 밝혀내는 거하고는 아예 거리가 멀어요. 알겠습니까? 정리되나?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 이런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 두 가지가 있어. 인간 행동의 일정한 패턴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우고 설계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공식적 자료를 가지고서 통계 분석해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 행동 패턴 증명 방식의 실증적 연구, 양적 연구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에이 어떻게 인간 행동을 그렇게 단순화시키고 패턴화시키나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 개개인들을 어떻게 그딴 식으로 패턴화시켜 연구하나 한 사람을 들여다보더라도 같이 생활도 해보고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보고 행위의 동기를 한번 같이 감정이입적으로 한번 공감해보는 걸로 족한 것이지 행동 패턴 증명 이런 거는 인간 행동의 연구에는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헬스 연구, 방법론적 이원론의 연구 이런 방식이 있는 거지. 말 뜻 이해됩니까? 알아듣겠죠? 문제.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뭐라고? 사회 실제로 거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행동은 패턴화된다라고 볼까? 다 개별적이라고 볼까? 패턴화된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거시적 관점, 사회 실제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사회 구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존재야. 맞아요, 틀려요? 자율적이고 개별적으로 사고하고 행위하는 주체들이 아니라고 사회에 의해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존재들이야. 개개인들은. 이해됩니까? 그럼 사람들의 행동은 패턴화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같은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끼리는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인다고. 아니 사실 그들이 보이는 같은 사회 구성원들이 보이는 행동 패턴이 이코로 보인 거야. 사회 구조인 거지.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반면에 미시적 관점, 사회는 명목일 따름이다. 개개인들이 자율적으로 사고하는 그들의 의식이 뭐예요? 그때그때 만들어지고 변경되는 게 사회 구조일 뿐이다. 개개인들의 의식만이 실체일 뿐 사회는 실체성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사회 명목론 미시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은 정말 개별적이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동을 패턴화시키는 걸 싫어해. 한 사람을 들여다보더라도 이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하지. 말뜻 이해되냐? 알아듣겠죠? 그래서 거시적 관점, 실질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좋아해. 왜? 사람들의 행동 증명된 패턴 자체가 사회구조니까. 그게 사회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이거든. 사람들의 똑같은 행동 패턴 법칙이 이코르 사회구조니까. 이해됐어? 반면에 미시적 관점 사회 명목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해석적 연구를 많이 하겠지. 인간 행동을 어떻게 패턴화시켜 그렇게. 알아듣겠죠? 당연히 앉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거란 말이지. 선생님 벌써 온 거 아니야? 네가 스스로 쓴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선생님 부탁합시다. 숙제 좀 잘 해오시고 내가 많이도 안 내주잖아. 응? 이해 안 되는 거 좀 복습 좀 하시고 다른 시간은 다 영어 수학 투자해도 돼요. 대신에 요 수업 시간에 하는 양만큼은 따라갑시다. 알았지? 그 거의 부담 안 될 거야. 그래도 요거만 한 번 복습하고 문제 풀라는 것만 풀어오고 그것만 따라오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알았지? 돼요? 뭘 끄덕여 이 새끼야. 지금 하나도 안 해보지. 자, 수고들 했습니다. 응?